네, 이제 지금부터 얘기할 부분은 이제 온보드 컴퓨터를 장착을 하고 나서 만드는 과정이고, 아까 이전 파트에서는 픽소크가 제일 중심 키워드였으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마브로스라는 키워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브로스 이제 여기서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아까 파트 그러니까 제작하기, 그러니까 온보드 컴퓨터 장착 전과 후에 그 사이 시간은 당연히 온보드 컴퓨터를 세팅하고 있는 시간이겠죠. 다양한 뭐 센서도 한번 온보드 컴퓨터에서 시도해보고, 온보드 컴퓨터에 리눅스 설치하고 로스 깔고 뭐 등등 이런 것들 작업하고 나면은 여기다가 딱 박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온보드 컴퓨터가 들어가는 거고, 이제부터는 어떤 모드가 가능하다고 했죠? 이제부터는 포지션 모드랑 오프보드 모드가 가능해지고, 그거 두 개를 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아까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구실에서 하는 레벨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하게 될 거냐면은 뭐예요? 코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코딩을 해서 사용한다는 건 그걸 로스 프레임워크에 묶어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 로스 프레임워크에서 픽소크를 사용하는 게 바로 마브로스라는 패키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로스를 하드웨어 쓸 때 하드웨어를 컴퓨터에다가 USB로 연결하고 난 다음에 막 그 하드웨어를 위해서 설계된 로스 패키지를 켜면은 막 거기 정보들 토픽으로 읽을 수 있고 막 조작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그냥 그게 마브로스예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그 MAV 로스 이런 건데, 마이크로 에리어 베이클 로스 줄인 것 같은데, 아무튼 마브로스고 설치하면 굉장히 쉽고, 그냥 수도 앱겟 마브로스 하면 바로 깔려요. 그리고 이제 이번 파트에서 할 게 이제 외부 측이 장치를 이용해서 픽소크가 자신의 측위를 퓨전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포지션 모드 손빙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프보드 모드를 위한 로스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오프보드 모드로 키보드 비행,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테이션에서 키보드 까딱까딱거리면 이제 그거 스스로 움직이는 거, 그런 거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 이거 혹시 해본 사람 있나? 키보드 까딱까딱 하는 거? 해본 거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궤적 비행,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궤적 비행이에요. 궤적을 쏘아주면은 그거대로 비행을 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준비할 때 파트 목표 다 써놔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것들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시간 관계상. 근데 어찌됐던 본인이 구글링을 겁나 해가지고, 진짜 농담 아니고 여기 파트 앞에 적혀있는 목표는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그래서 뭐 설명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넘어가는 부분도 많겠지만, 어쨌거나 다 만들고 나면은 여기 파트 체크리스트는 다 완료가 되어야 해요, 드론 날리기 전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4, 5, 6번 파트 할 건데, 이제 센서 온보드 컴퓨터 세팅하고 측위 테스트 하고 코드 기반 비행 하고 궤적 비행 하면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건 뭐냐면은, 아까는 사실 픽소크, 텔레메트리, 그다음에 추진 시스템, 배터리, RC 여기까지만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부터 초점을 맞출 부분은 센서가 달린 온보드 컴퓨터랑 픽소크랑 통신하는 요걸 마브로스로 이어주는 거, 이 부분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브로스의 존재 의의는 컴퓨터에서 픽소크를 조작을 하는데 그걸 로스 프레임워크로 하겠다가 바로 마브로스의 존재 의의고, 그쵸? 이제 로스 프레임워크에 통합시켜서 사용하는 핵심적인 라이브러리인데, 마브로스에 사용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픽소크 내부에 존재하는 데이터, 각종 데이터, 그러니까 마브링크라는 데이터가 약간 픽소크에 돌아다니는 약간 로우 데이터 타입 같은 거라면은 우리가 그걸 쓸 거는 아니고, 로스 토픽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데이터 형태잖아요. 그래서 로스 토픽으로 받아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마브로스. 그 다음에 또한 로스 서비스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걸 이용을 해서 RC 조종기만으로 할 수 있었던 동작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행 모드 변경, 혹은 아밍, 디스암, 테이크오프, 알티튜드 모드 등등 이런 거 다 로스 서비스로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컴퓨터로 픽소크 조작하는데 마브로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로스에 이렇게 마브로스 모드를 키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짜게 될 노드에서 이제 마브로스를 통해서 픽스호크 스테이트를 이렇게 쭉 갖고 오게 될 거고, 그다음에 만든 노드에서 비행 셋 포인트를 주면은 그걸 갖다가 픽스호크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그 중간 단계가 마브로스 노드. 근데 이제 설명할 게 뭐냐면은 이제 마브로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비행을 하면은 자기 치기를 위해 가지고 비전 센서를 쓰든 바이컨을 쓰든 이렇게 할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보통 다 로스 가지고 받아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센서 같은 거 쓸 때도 이제 그 비전, 예를 들어서 뭐 제드 같은 거 쓴다 이러면 제드 쪽에서 제공해주는 로스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컨을 쓴다 이러면은 박정원 선배가 열심히 짜놓은 그 옵티트랙 브릿지, 그 자료에 그 사이트 있긴 한데 어쨌든 옵티트랙 브릿지라는 로스 노드 가지고 치기를 로스 토픽으로 읽고 올 거잖아요. 어쨌거나 치기를 위해서 달린 센서에서 치기를 받아올 때는 로스 토픽으로 받아오는 게 일반적인데, 그 로스 토픽을 가지고 이제 마브로스 노드가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가 픽스호크에 던져주면서 퓨전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 드론에 달린 카메라가 이제 비주얼 오도배틀을 수행하고 나면은 나 지금 자세 얼마야라는 걸 카메라에서 그러니까 카메라 이미지를 가지고 이 노드가 계산을 해내잖아요. 혹은 바이컨이 있으면 마커 읽어 와가지고 지금 너 자세 어떻다라는 걸 알려줄 텐데, 이거를 제가 여기에서 얻게 되는 치기 정보를 제가 포즈 힌트라고 표현할게요. 왜냐면 그 포즈를 픽스호크가 전적으로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힌트, 단순히 힌트인데 그 힌트를 마브로스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거든요. 바로 요 토픽이 있어요. 마브로스 비전 포즈라는 토픽을 마브로스가 항상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 토픽 이름으로 던져주면 얘가 듣게 되고 그걸 포즈 힌트로 이용을 하게 돼요. 다만 그걸 위해서 여기 픽스호크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를 몇 개 바꿔줘야 되거든요. 참고로 말하면 픽스호크에 있는 파라미터를 바꾸는 건 큐그라운드 컨트롤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파라미터를 세팅하고 나면은 얘가 그 마브로스가 그 포즈 힌트를 받아서 픽스호크로 전달해주면 픽스호크가 그걸 듣고 XYZ 요 이거는 보통 포즈 힌트를 믿고 롤 피치는 지 걸 믿어요. 대부분 그렇게 분기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보통 이게 픽스호크가 자세 제어할 때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정보가 롤피치, 자기 롤피치를 사용해서 제어하게끔 돼서 그래. 약간 그래서 이게 롤피치 중요도랑 XYZ 요의 중요도랑 좀 그 중요도가 많이 다른데, 어쨌거나 롤피치는 무조건 지 걸 믿어야 돼요. 저 제어가 잘 되려면. 그리고 당연히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카메라에서 포즈 몇 헤르츠로 들어올 것 같아요. 빨라도 30헤르츠. 근데 저거 제어하려면 100헤르츠 정도는 돼야 되고, 자세 제어에 관한 한. 그래서 IMU는 자기 그렇게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IMU를 사용을 하게 돼요. 어쨌거나 좀 달라요. 이 두 개를 좀 분기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건 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말은 아니고 해 보면 알아요. 로스 토픽 RBG 켜놓고 막 그 RBG 그 코디네이트를 표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바로 보여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카메라는 분명히 전방으로 설치해놨, 그러니까 카메라는 분명히 하방으로 설치해놨어요. 근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딱 바르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퓨전 넣어주면은 RBG에서 딱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딱 자세가 평평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 카메라만 다 믿었다면은 이렇게 하방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약간 피칭이 앞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RBG 보면은 롤 피치는 그냥 무시하고 어쨌거나 지가 생각하는 롤 피치를 자기 포즈로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앞으로 조금 갖고 움직여 보면은 또 XYZ는 또 걔걸 믿어요. 아무튼 보면은 좀 시도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고, 그거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퓨전되는 토픽의 이름은 마블러스 로컬 포지션 포즈 토픽 이거예요. 이 포즈가 롤피치는 픽셀 가임률을 더 믿고 그다음에 포지션이나 요는 거의 여기서 받은 힌트를 믿는다 라는 구조로 들어가게끔 돼서 이런 구조로 그러니까 이 구조는 바이컨을 쓰든 카메라를 쓰든 둘 다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러면 막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아니 바이컨을 쓰는데 얘 굳이 퓨전을 해야 돼? 그냥 얘 그냥 바로 픽스워크가 갖다 쓰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굳이 퓨전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왜 거쳐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업디 트랙을 써도 100Hz 넘게 나올 수 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업디 트랙을 안 쓴 지 벌써 한 4년이 넘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굉장히 빨리 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바로 안 넣어주냐 라는 거는 중간에 마커가 갑자기 인식이 안 돼서 끊겼다. 아니면 외부에만 100% 의존하고 있으면은 로컬라이제이션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좀 버티는 거죠. 이렇게 퓨전 돼가지고 자기 IMU 이용해서 좀 버틸 수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실제로 해보면은 제가 옛날 2019년쯤에 연구실 세미나 할 때 이거를 맨 처음에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퓨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이컨만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 퓨전 기능을 제가 그때 연구실에 갖고 와가지고 이용을 했고 그때 보여줬던 영상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바이컨 마커가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막 드론을 이렇게 막 돌려요. 그러면은 바이컨만 의존하면 중간에 끊기는데 이거를 퓨전 넣어놓으면은 조금 끊기는 구간을 잘 버텨가지고 안정적으로 실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옛날에 연구실에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퓨전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제 날리기 전에 진짜 중요한 게 여기 지금 바이컨을 쓰든 비전 센서를 쓰든 이게 과연 드론의 측위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바이컨 갖고 실험하면 실험 장소는 자동화 연구소, 시흥 캠퍼스 실험실 되는 거고 시흥 캠퍼스 가본 적 아직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여기가 좀 넓고 그다음에 드론에 바이컨 마커를 부착하고 지금 제 드론 보면은 바이컨 마커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실험실 내에서 바이컨 마커가 붙어 있어요. 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붙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 측위를 이용할 수 있게. 사용하는 로스 패키지는 이제 박정원 선배가 제작해서 연구실 거의 레거시로 쓰고 있는 옵티트랙 브릿지라는 패키지가 있는 거고 저는 안 써봤어요. 근데 좋다고 알고 있어요. 다들 쓴다는 걸 알고 있고 그죠? 써봤나? 기가 막힐 정도구나. 기가 막힌데. 그리고 비전 센서로 할 경우 특징점만 충분하면 비행 장소에 제한이 없다. 혹시 야외 비행이 약간 욕심 있는 사람 있나? 그러니까 뭔가 센서로 어디서든 날릴 수 있고 막 논문 썸네일에 하늘이 나왔으면 좋겠다. 숲이나? 둘이 관심 아직 없나? 별로? 숲 정도는 숲 정도? 어때요? 알것 같아. 실내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어. 실내 좀 관심 있어요. 아쉽네. 이거 대화 끊기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근데 만약에 좀 이제 시흥 캠퍼스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13m 바이 13m 바이컨 레인지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장거리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이제 무조건 야외로 나가야죠. 아무튼 야외 항상 염두에 두고 이게 바로 그래서 특징적으로 추가하는 비행 장소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상업 솔루션을 이용할 경우에 이제 제드 카메라나 리얼 센스 이런 걸 제일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그렇잖아요. 뭐 이게 비주얼 오도메트리로 드론을 야외 실내 어디든 바이컨이 닿지 않는 공간에서 드론을 많이 비행해 봤던 사람이 아직 저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테스트를 할 때 학계에서 나오는 빈스나 ORB 슬램이나 테스트 안 해보지 않았겠죠.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걔네가 정확도가 좋다고 논문에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정확도가 좋은 거랑 사고가 나지 않는 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드론이 잘 비행을 하려면 솔직히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안정적으로 그 알고리즘이 계속 운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업 솔루션이 훨씬 더 좋다고 판단해서 저는 최종적으로 제드랑 리얼센시티 이루고 가지고는 실험 다 했었어요.
어디서든 다 했었고, 그리고 특히나 로스 패키지가 있어서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또 벨로다인 라이다 가지고도 실험한 적이 있거든요. 걔 같은 경우에는 레고로함이라는 학계에서 준 알고리즘이 있는데, 학계에서 받은 알고리즘 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는 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빈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에서만 돌리면 진짜 겁나 잘 되거든요. 데이터셋에서는 뭐 거의 와 이건 진짜 신세계다 싶은데, 막상 드론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 있으면 빈스가 되게 좋대요. 빈스 모더 1등이래요 지금. 뭐 그때 제가 알기로는 키티 데이터 1등이라 해가지고 빈스 같은 거 있어가지고 빈스를 딱 하고 이제 아밍을 했어요. 진동이 있긴 하잖아요. 바로 터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제가 카메라 인트린직 파라미터를 정확히 갖고 올 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의 전제는 쓰는 센서에 대해서 파라미터 값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가정이 들어가는 건데, 제가 그거를 정확히 접근을, 물론 파라미터 캘리브레이션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부정확했고, 그리고 또 문제가 이제 그걸 잘 운용하기 위한 파라미터 튜닝을 잘 못했었고, 하여튼 아무리 알고리즘이 좋아도 제가 갖고 와서 쓸 때 제가 똑똑하게 잘 쓰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쓸 수 없다는 걸 가지고 저는 진작에 좀 포기를 했고, 제드 같은 거 쓸 때 그냥 바로 띡 쓰면 돼요. 아무튼 여기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자기의 논문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GPS로 실험하는 경우는 사실 GPS 실험하는 경우에는 그냥 유튜브에 뭐 막 양덕들 나와서 만드는 거 보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어쨌거나 근데 GPS 실험하는 경우에는 301동 농구장에서만 가능하겠죠. 왜냐면 이게 하늘에 뚫려 있어야 되니까. 그런 데서 하는 거고, 아무튼 센서 추비 테스트할 때 바이컨 갖고 할 때는 충분한 수 바이컨 부착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바이컨 센서로 이식 가능한지 들고 다니면서 영역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어느 순간 띵 나가면 안 잡히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다녀야 돼요, 최대한. 일단 비전 센서로 실험할 경우는 이거 많이 적어놨는데 이건 좀 관심 있는 사람만 이거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비전 센서로 실험하면은 실험 장소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디가 픽처가 많고 어느 구간을 넘어가면 잘 안 되고, 어디에 조명이 확 변하고 어디에 반사 유리가 있고, 또 낮 밤일 때 어디서 잘 되고 어디 잘 안 되는지를, 저 같은 경우에 실험한 곳이 여기 4층,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옥상이랑,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숲이랑, 그 다음에 그 노천강당 쪽에 있는 버들골 쪽에 저 온갖 곳을 다 했는데, 진짜 한 번 실험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대한 모든 걸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소에 대한 공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되게 힘들겠죠? 어쨌거나 특히나 이런 거 가지고 실험할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하는 짓이 출발 지점에서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지금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어긋나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 제일 간단한 것 중에 하나는 카트에 싣고 다녀서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보통 카트에 얹혀 있으면 고도가 일정이 나잖아요. 근데 왔다 오면 고도가 점점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틀어지는지를 체크할 수 있겠죠. 그 장소는 조금 위험한데 그 장소 약간 벗겨서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장소에 대한 꼼꼼한 탐구가 필요하고, 특히나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매핑까지 같이 돌리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매핑하면 여기가 정확할수록 여기가 직각이 더 잘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 직교성 이런 것들 가지고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픈 스페이스에서는 약간 카메라의 하방으로 해서 땅의 피처를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건 VO 알고리즘이 루프 클로저는 반드시 꺼야 돼요. 왜 꺼야겠죠? 왜 꺼야 되겠어요? 보면은 갔다가 예를 들어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루프 클로저를 하면은 맞출 거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순간 포즈 점프가 일어나게 되고, 그 말은 즉슨 드론이 급기동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오차가 어긋나도 드론의 기동 안정성을 위해서는 루프 클로저 반드시 꺼야 되고, 루프 클로저 안 꺼가지고 사고 당한 게, 아까 제가 보여준 영상에 영상에 보면 갑자기 돌바닥에 탁 내려앉는 게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호버링을 한 상태에서 정확히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이렇게 했는데 약간 좀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드리프트가 쌓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루프 클로저 하니까 갑자기 지포즈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갑자기 훅 이동해서 탁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루프 클로저는 반드시 또 꺼야 되는 걸 꼭 명심을 해주고, 이렇게 센서 측이 점검까지 다 끝나고, 이거를 이 측이 데이터를 아까 말한 비전 포즈
그쪽 서브스크라이브가 픽스호크 받을 수 있게 되면은 이제 픽스호크가 자기 치기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말을 했듯이 이제 포지션 모드 비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치기 테스트가 끝나면은 포지션 모드로 RC 조종기를 조정해서 유용한 비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튼 혹시 질문 여기까지 있는 사람 있나요? 네. 카메라를 하방으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34페이지에서 이제 파라미터 같은 거 해주잖아요. 그럼 카메라를 이렇게 아래로 한 각도만큼 뭐 파라미터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지. 아, 그거 말했다시피,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자기 치기에 들어가는 거는 X, Y, Z 요만 거의 갖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방을 했다고 해서 그 하방에 만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거가 그러니까 픽스호크가 그만큼 기울어진 걸 반영을 해서 자기 치기를 결정하는 건 거의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가 하방이 되면 요 축이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내리고 이렇게 요를 치면은 딱 네, 똑같은. 네, 똑같아가지고 어쨌거나 이제 이 하방을 하나 안 하나는 최종 포즈에 미치는 영향은 롤피치에 관한 영향을 주기보다는 피처를 잘 읽어서 X, Y, Z 요의 정확도를 더 증진시킬 수 있었냐 없었냐에 관한 영향만 주는 거예요.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발컨 하시는 분들 크게 많이 걱정할 필요 없고 이게 제가 이제 보들고래에 장소 답사 나갈 때 하는 짓이었거든요. 이런 짓만 거의 몇 주간 했어요. 가가지고 어디에서 잘 되고 어디에 잘 안 되는지 이런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짓만 되게 많이 했었고 특히나 여기서 이제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출발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리에 왔을 때 이것이 루프 클로저가 온 된 상태거든요. 어긋나 있는데 갑자기 훅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실험할 때 실제로. 그리고 보면은 난리 나는 구간들이 몇 구간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갑자기 오류가 겁나 쌓이는 곳인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행정실에 여기 유리창 있잖아요. 거기서 반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부여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어쨌거나 왔을 때 대략 뭐 느낌이 맞기는 하죠. 이렇게 대충 정사각 스퀘어 모양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오프보드 비행을 할 때 맨 먼저 하는 거는 이제 코드 기반 비행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키보드로 하는 걸 먼저 하게끔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RC 조정기가 아닌 C++ 코드로 드론을 날릴 건데 이제 하는 거는 직접 포즈도 주고 일단 목표하는 포즈도 준다. 이게 오프보드 핵심이잖아요. 이걸 둘 다 코드로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쉽게 말하면 마브로스 노드에 이 뷰전 포즈 이거 토픽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마브로스 스텝 포인트 포지션 로컬 이 둘 다 지오메트리 메시지 포즈 스탬프 데이터 타입인데 이거를 제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제공을 받으면 RC에서 비행 모드에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오프보드 모드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RC로 해도 되고 아까 말했다시피 로스 서비스로도 비행 모드 변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스 서비스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드론을 딱 놔두고 그라운드 스테이션 있잖아요. 여기서 고도 올리는 키 버튼을 똑똑똑똑 몇 번 누르면은 셋 포인트가 통통통통통 올라와서 이까지 하려면은 테이크오프를 해야 달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드론을 딱 놔두고 아밍을 먼저 해요. 그러면 이렇게 공회전을 조금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스텝 포인트를 좀 높여요. 버튼 한 번 누를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20cm씩 더 올린다 하면은 20cm 하면 한 80cm쯤 되면은 얘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날아야겠다 해서 막 날아요. 그래서 날고 그 이제 정지해 있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셋 포인트 올려요. 팅팅팅팅 올리면은 붕 하고 이제 여기서 키보드 앞으로 보내면은 셋 포인트가 탕탕탕탕 앞으로 나가겠죠. 그럼 여기까지 가려고 또 이제 앞으로 비행을 하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프보드 비행이고 이걸 맨 먼저 하게 될 거야. 이게 키보드 비행이고 그다음 그럼 키보드 비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연구실에서 제일 많이 쓰는 코드는 PX4 DCS라고 서우성 선배님이 짜놓은 코드가 있고 이걸 연구실에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안 쓴 지 되게 오래됐어요. 저는 제가 짠 코드는 PX4 코드랑 PX4 코드 2 이거 두 개를 짜놨고 특히 PX4 코드 2는 세대 드론까지 동시에 날릴 수가 있거든요. 세대 드론, 그러니까 드론 하나 둘 셋 놔두고 너는 몇 미터 테이크오프, 너는 몇 미터 테이크오프, 너는 몇 미터 테이크오프 설정해주면은 키 딱 누르면은 세 개 동시에 탁 떠요.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짜놓은 게 있고 그 예시를 한번 먼저 보여주면은 이게 제가 짰던 PX4 코드라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요게 제 그라운드 스테이션이에요. 비행할 때 요게 이제 세 포인트들이랑 현재 포즈를 얘기하는 건데 잠깐만요. 이렇게 세 포인트를 손으로 올리면 참을 수 없다 이런 게 떠요. 이게 G 위치고 퐁퐁퐁퐁 올리면 이렇게 붕 떠요. 제 카메라 짜증이 너무 웃긴데 아무튼 이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궤적인데 제 코드 상에서 이거 안 쓰는 거 아직. 아무튼 이렇게 계속 키보드로 통통통 내리면은 통통통 내리고 이렇게 비행하는 거예요. 이게 초반에 하게 됐고 이게 제가 만든 코드고 이제 뭐 설명하겠지만 여기 그라운드 스테이션에 여기 GUI 같은 거 하나 켜두고 여기서 키보드 키를 입력을 받고 여기서 받은 거를 로스 서비스 형태로 여기 온보드 컴퓨터까지 전달이 되면 그러면 그 서비스로 받고 G셋 포인트를 수정을 하게 돼요. 수정을 해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건데 그럼 이거 어떻게 이 코드가 짜져 있는지 살짝만 얘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코드를 짤 때 어떤 실험하는 공간에 와이파이 라우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드론에 달린 온보드 컴퓨터가 그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G들 IP를 받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로스 마스터는 온보드 컴퓨터에 두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면 마스터가 죽으면은 모든 게 끊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통신 타고 얘를 마스터로 두면 여기 마스터에서 통신 받아오는 것보다 G가 마스터인 게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스 마스터는 보통 저는 다 여기에 두는 편이고 얘가 마스터니까 얘가 이제 슬레이브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드를 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다 로스 노드예요. 로스 노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스 커넥트 하고 이니셜라이즈 호밍하고 뭐 아밍 디스암 그 다음에 오프보드 모드로 할 건지 이런 거 다 버튼이 들어가 있고 버튼을 누르면은 로스 서비스 형태로 로스 서비스 리퀘스트 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서 이제 마브로스 쪽에서 야 아밍 서비스 들어왔네 나 아밍 해 그러면 이제 아밍 할 조건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겠죠. 픽스워크가 아밍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제 한번 쳐봤고 나면은 센서가 캘리브레이션 다시 해줘야 될 경우가 있거든. 그럼 아밍 안 되면 안 된다 이러면 너 리퀘스트 페일 했어. 그럼 내가 받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잘 컴퓨터 이런 거 하나 열고 그 다음에 드론 컴퓨터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센서 값 받아오는 노드 돌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짜주는 플래너 노드 하나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짠 코드 돌고 그 다음에 마브로스 돌고 이게 보통 한 4개 정도 돌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PX4 코드라는 제 오프보드 코드에서는 이렇게 플라이트 커맨드를 서비스로 받아서 해야 할 것을 정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노드로부터 오도메트리 정보를 받아오고 또 플래너 노드에서 달성해야 될 궤적 같은 거 혹은 셋포인트 같은 거를 이렇게 받아오게 돼요. 다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거죠. 여기 로스 서비스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아까 말했다시피 비전 포즈 그 다음에 셋포인트 포지션 로컬 이런 거를 가공을 해서 마브로스 노드에 던져주면 비행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PX4 코드에서 현재 픽스워크의 값을 로스 토픽으로 읽을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걸 또 갖고 와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이제 여기서 정하고 또 토픽 뿌려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좀 추천하는 바는 뭐냐면 마브로스를 로스 위키에 가가지고 마브로스가 받아들이는 토픽들이 어떤 게 있고 쏴주는 토픽은 어떤 게 있고 제공하는 주는 서비스는 어떤 게 있고 설정해야 되는 로스 파라미터들은 어떤 게 있는지 로스 위키에 마브로스에 가서 정독하기를 추천을 합니다. 혹시 여기 구조에서 질문이 있는 사람? 그 트래젝터리 로우라고 돼 있는 거는 네. 그냥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의 경로인 거죠. 그거는 코드 짜기 나름인데 아까 제가 짠 거 중에 px4 코드 있고 px4 코드 2 두 개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px4 코드는 그냥 셋 포인트 그 순간순간 셋 포인트를 봐도게끔 코드가 짜져 있고 px4 코드 2 같은 경우에는 트라젝토리를 통째로 읽어와서 퍼블리시 하는 거는 여기 코드 내부에서 다 적혀 있어요. 이거 다 달라요. 또 질문 있는 사람? 이거는 코드 실제로 봐야 돼요. 근데 봐야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어쨌건 중요한 건 이렇게 존재가 원보드 컴퓨터에서 돌아야 되는 로스 노드가 몇 개가 있고 각각 어떤 파트들을 해야 되는지는 거의 비슷해요. 어쨌건 중간자가 하나 있긴 해야 되거든요. 이거 없이 예를 들어서 이 플래너를 막 바로 일로 쏴주고 이 토픽을 바로 일로 쏴주고 해도 되겠지만 근데 그러려면 가공이 충분하게 돼야겠죠. 그러니까 네 어쨌건 충분한 가공들이 거쳐져야 되고 축도 맞춰줘야 되고 막 프레임 간의 관계도 맞춰줘야 되고 생각보다 짜잘짜잘한 것들 좀 해결해 줘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런 애가 하나 도맡아서 하는 거지. 일단 진짜 그라운드 스테이션으로부터 커맨드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중간 존재가 하나 필요해요. 그 중간 존재가 px4 코드, px4 코드 2 아니면 px4 GCS 이런 애들이고 px4 GCS 같은 경우에는 이동재 선배한테 받으면 되는 걸로 어제 들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비행을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봐봐요. 여기 트라젝토리를 만들어주는 노드 하나 있고 아까 거기 다이어그램 있듯이 아까 트라젝토리 쏴주는 막 플래너 노드 같은 거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이런 놈이고 그 다음에 요게 그라운드 스테이션에 있는 그 커맨드 쏴주는 그런 창이고 실제로 뭐 이제 다른 노드는 다 여기서 돌고 있겠죠. 여기서 제드 카메라가 돌고 있고 제드 카메라 치기 해주는 막 노드도 돌고 있고 막 등등 여기서 아까 그 오른편에 있던 노드들 4개가 다 여기서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가 px4 코드인데 px4 코드인데 잠깐만요. 그 다중 드론을 비행할 수 있음 비행해야 될 일이 생기면은 배 많이 고프죠? 안녕. 괜찮습니다. 난 겁먹었는데 빨리 끝내고 밥 먹어야지. 여기 보면은 잠깐만요. 여기서 이거 제 유튜브인데 이게 제가 만든 그 px4 코드 2라는 패키지인데 얘 무시하면 되고 In this video, we introduce a architecture dashboard for Workflow 5 named as Pix442. 그러니까 실제로 실험할 때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We enter of the 3D 막 이런 based on Pix4 and GUI를 만들어가지고 This demo draws a real 다 리얼타임 쓴 거거든요. metric and my laptop connects to one's computer via SSH. Launch client on your laptop and servers on drone's computer. First, arming and takeoff. Switch to off-board mode and reset initial set point and press on. Takeoff button 아밍하밍 a smooth C로 ascending 시작하고 trajectory. 테이크오프 누르면 몇 미터 테이크오프 해 이러면 셋 포인트 이거 올라가고 자기 위치. 근데 물론 약간 뜨는 순서 좀 다른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Now let us upload the mission 그러니까 trajectory. 미션 트라젝토리를 해서 주면은
트라이처 업로드가 되고 This will 스타트 딱 하면은 strengthen trajectory toward initial point of the mission trajectory. 제 건에 스무딩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현재 위치로부터 그 트라이젝토리 첫 번째 포인트까지 좀 부드럽게 움직여라. 이렇게 들어가 있고 Now the drones start to follow the mission trajectory. 어느 정도 도착을 하면은 그때 움직이고 설계돼 있어요. 이게 현재 위치거든요. 이게 셋 포인트고 이렇게 서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애들이. You can always pause the flight. 그러니까 제건 중간에 락 버튼 있어가지고 잠깐 멈춰 이러면 거기 멈춰. 셋 포인트 중간에 멈춰 You 있어가지고. can resume the mission. 그다음 또 리중할 수 있고. Landing or to recreate this 그다음 랜드 trajectory. 하면은 그냥 랜드해요. 이렇게 이게 얘가 이제 시행할 궤적이거든요. 이렇게 연한색으로 표시된 게 이렇게. 이거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영어한테. 이게 지금 생각이었는데 아무튼 소스 코드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드론 여러 대 편하게 날릴 때 사용하면 될 것 같고 그냥 예시를 그냥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저 질문 하나. 네. 그 보통 온보드 컴퓨터에 마스터 모드를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마스터 하나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로스 1 기준. 투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2는 마스터 개념이 없어요. 근데 저걸 보면은 드론을 여러 개 날리는데 그 마스터가 어디다가 있어요? 아 저거 마스터 저거 드론 한쪽에 놔뒀죠. 더 중요한 쪽에. 아, 네. 다른 드론의 온보드 컴퓨터는 슬레이브 네. 배터리 전원 부족하다. 아 그래요? 아무튼 저전력 모드. 아무튼 이런 거 했고 오프보드 비행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약간 알죠. 그냥 코드로 비행을 하는 게 그거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했던 게 결국에 이제 궤적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궤적 업로드하고 그거 따라가기도 한 건데 그거 갖고 실험한 거 잠깐 볼게요. 얘네 두 개는 궤적 비행을 하고 있고 얘는 온라인 플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4층. 저거 구경 온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 아무튼 이런 거 그때 비행했었고 이게 오프보드 비행이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잠깐 궤적 만드는 거 있잖아요. 막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궤적을 만들고 빠르게 할지 아까 보면 막 뭐 궤적 업로드 하자마자 막 궤적 바로 떴는데 그걸 제가 했던 게 이제 그러니까 제 깃허브에 가면 그 너무 광고하는 거 같아서 또 다른 사람들 보면 또 웃을 텐데 아무튼 깃허브에 가면은 제 스테디셀러가 하나 있는데 제 깃허브는 ICSL전이고 옛날에 연구실이 ICSL이었거든요. 아무튼 거기 가면은 그 리파스토리의 오버뷰? 제 스테디셀러 중에 여기 스타 116개 있는 거 있거든요. 와. 약간 트라젠이라는 요게 그 패키지가 있는데 이제 이 패키지를 이거 뭐 매틀랩 버전, 파이썬 버전, 뭐 C++ 버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거 제 거 보고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중국 분인 것 같은데 파이썬 버전도 짜줬거든요. 제 거랑 컨트리뷰터 같이 붙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궤적들을 다양하게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뭐 사용하기 편하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스타했겠죠. 어쨌건 이걸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얹어서 사용을 했던 게 여기거든요. 아무튼 진짜 아픈 게 In the 없네. previous video, I loaded trajectory text bars. This video shows how to create your own trajectory. After toggling to the number and this next one, RBG에서 just hide with slider and then click on the skeleton. 고도 조정하고 한 칸 한 칸 찍으면은 대체는 삐죽삐죽 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클릭하고 Click to 화살표는 generate 뭐예요? gives a
네? 클릭한 다음에 화살표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아 이거 RB 잠깐만요. 화살표는 여기 RBG 상에서 요거 클릭하고 찍고 드래그하면은 사실 방향까지 조정할 수 있게 있는 기능이 있는데 저는 방향 안 쓰긴 하거든요. 저는 방향을 무조건 접선 방향으로 해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찍은 다음에 이제 뭐 교정 만드는 기법이 있어요. 하여튼 그거 만들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진한 빨간색으로 이렇게 궤적이 만들어지는 거고, 궤적 만들고 중요한 거는 이걸 몇 초 동안 갈 궤적인가를 정하고 10초까지 갈 거다. 뭐 세이브하는 기능이 있고 10초 동안 하나씩 퍼블리시 할 수 있게 해줘요. 목표 표시를 연속적으로. 그래야 비행을 할 수 있겠죠. 이건 지금 두 번째 들어온 궤적 만드는 거. 보면 타겟 1, 타겟 2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타겟 2 이름 바꾸고 저장하고. To use the trajectory, we upload the set of trajectories. Save as text files. 이때 항상 실험할 때 이 노래 많이 들어가지고 했던 거. If you want to simulate the trajectory by publishing the set point, then click Test Start. 그럼 이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궤적이 쭉 나와요. You can pause the testing and observe what's happening. 이렇게 이런 거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써보면 되고, 궤적 만들 때 쉬우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마저 끝내볼게요. 이제 배 엄청 고프죠. 저도 엄청 고픈데 지금 사람들 밥 먹고 있을 거야 아마. 겁나 이게 세미나도 미뤄졌다. 3시 반이래. 밥 먹는 거 안 미뤄졌으니까. 아,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부터 얘기할 건 뭐냐면은 아직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있나요 혹시? 딱히 없는 것 같죠? 일단 이제 할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일단 로스 공부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단 로스 위키 있잖아요. 그 다 로스 위키 가보긴 했죠. 페이지 거기 막 가면 되게 뭐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진짜 농담이 아니고 몰라도 되는 내용 없어요. 다 써요 진짜. 하나하나씩 다. 지금 5년차 딱 됐을 때 진짜 다 썼어요. 그 다 써가지고 몰라도 되는 내용 없는데 나중에 알아야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뭔가 내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도 한번 보기는 하는 걸 추천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싱크 스피너 들어본 사람 있나? 뭐 스피너 이런 거 들어본 사람 있어? 로스티키 공부하다가 거기 할 때 심화 거기 있거든요. 다 써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다 쓰고. 그리고 로스 관련 작은 프로젝트 하나 진행하는 것이 멍하니 공부만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라고 이 얘기를 진짜 해주고 싶고, 로스 위키 스크롤하면서 공부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공부는 원래 재밌어요. 공부는 재밌는데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모르는 게 스트레스 받고 이제 그게 싫어서 막 공부를 편안하게 하겠다? 그런 정신 상태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작은 프로젝트 하나 하고 내가 모르는 게 뭔지 겁나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뭔지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나서 그거를 검색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스 관련 작은 프로젝트 하나씩 다 맡아야 돼요. 이따가 과제 다 줄 테지만 픽소크, 센서, 그 다음에 애초에 궁금했던 여러 기능들, 그게 사실 그런 것들 로스 공부를 이제 하나 찍고 시작하면은 그건 이제 물어봐야 될 선배도 하나 생기고 공부할 동기도 좀 나요. 특히나 제가 로스 관련해서 제일 먼저 항상 후배들 들어올 때마다 과제로 내주는 게 뭐냐면은 터틀봇 있잖아요. 터틀식 막 얼마나 쉬워요. 막 이렇게 뭐 시킨 대로 하면 갑자기 터틀 하나 딱 떠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럼 나 로스 공부 다 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할까봐 그런 정신 상태는 갖지 말라고 어떤 과제를 주냐면은 터틀봇 한 대를 소환을 하고 걔를 키보드로 조정하는 건 이미 터틀심이 다 있잖아요. 터틀 텔레 다 있잖아요. 한 대를 조정하면은 그 나머지 애가 걔를 또 다른 하나를 더 소환을 해서 그 다른 한 애가 얘를 따라오게 하는 것도 검색해보면 있어요. 일단 그걸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가제보 시뮬레이터로 그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가제보 시뮬레이터에 터틀봇 하나를 소환을 한 다음에 걔를 키보드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터틀봇을 하나 더 소환을 한 다음에 얘를 따라가게끔 하는
걸 실습을 해보는 걸 추천을 하는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PX4 코드 같은 오프보드 코드를 예제를 읽고 이해할 정도까지는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행에 필요한 오프보드 코드가 어떻게 로즈로 짜져 있고 뭘 퍼블리시하고 뭘 서브스크라이브하고 아밍할 때는 어떤 코드가 작동이 돼서 얘가 아밍하게 되는가 와 같은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픽스워크를 옆에 놔두고 자주 조작하는 게 도움이 돼요. 이 픽스워크만 가지고도 마블로스 돌려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에다가 픽스워크 꽂고 마블로스 켜서 센서 데이터 받아올 수 있는 데까지 받아와보고 그 다음에 이 노트북에 카메라를 연결해서 그 카메라 포즈 가지고 퓨전해서 픽스워크에다가 포즈 줄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도 연습해보고 아무튼 옆에 픽스워크를 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RC 조작, 텔레메트리, 큐그라무 컨트롤 전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노트북 하나 놔두고 여기다가 이제 픽스워크 꽂고 센서 꽂고 텔레메트리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연구하는 친구한테 노트북 하나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나 딱 놔둬요. 그럼 이제 이 랩탑에서 여기에 꽂혀있는 픽스워크 정보를 읽어오는 걸 뭐 같은 와이파이 해가지고 뭐 SSH로 해본다든가 이런 짓들을 좀 하길 바래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이렇게 읽기보다는 친구랑 같이 이런 것도 좀 미션을 서로 만들어서 하는 걸 추천하고 그리고 그 다음 과제는 이제 본인의 오프보드 코드를 도전해보고 쉽지 않은데 선배들 코드를 조작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돼요. 뭐 PX4 코드, PX4 코드, 뭐 PX4 GCS 다 있으니까 자기가 골라서 한번 조작을 해보는 거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하면서 맨 처음에 날리기 전에 시뮬레이터에서 이런 마블로스를 돌리는 걸 먼저 하길 추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픽스워크 가지고 실제로 비행하는 것과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드를 두 번 짜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오프보드 코드 똑같은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냥 얘를 그냥 시뮬레이터에서 바로 쓸 수가 있어요. 마치 거기에 드론이 존재하는 것 마냥. 그걸 보고 저희가 SITL이라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시뮬레이터 환경은 가제보, 에어심 두 개가 있고 가제보는 보통 로우파라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에어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취득하면서 이 게임 얼리어 게임인지 다 알죠? 그러니까 뭐 게임 만들 때 쓰는 제일 고급진 툴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그 게임에다가 드론을 소환하고 그거를 SIT에서 굴리도록 하는 게 에어심인데 그 에어심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고 이거는 뭐 궁금하면 찾아보면 되고 그 에어심은 이런 건데 날리기 전에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이제 SIT에서 하면 돼요. 이렇게 소프트여가지고 이건 제가 했던 에어심 시뮬레이션인데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센서 데이터를 다 갖고 오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도 좀 사진적으로 뽑고 싶고 이렇게 NPC도 소환해서 막 움직이게 하고 뭐 이런 기능들 다 이제 에어심에서 할 수가 있고 지금 태프범 씨 같은 경우는 에어심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미 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아무튼 이렇게 에어심 하면은 이런 심지어 이거 보면은 막 점프해서 떨어지는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약간 영화 촬영하듯이 이제 앵글 조정도 할 수 있고 하여튼 굉장히 하면 재밌는데 아무튼 이런 걸로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과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시뮬레이터 하나 잡고 거기서 SIT를 돌리는 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하고 하드웨어에서 배운 거를 날리기 전에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곳이 저기 시뮬레이터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진짜 다 하는 거겠죠 저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다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비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오프보드 코드 비행을. 일단
순서는 매뉴얼 플라이트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포지션 플라이트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프보드 플라이트 할 줄 아는 걸 대충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교수님이 좀 넣어달라고 해서 넣은 건데 좋은 습관 그 일단 소프트웨어를 항상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코드 짜고 막 뭐 방치해도 이러지 말고 반드시 깃허브부터 먼저 하길 바라요. 이거 다 깃허브 아직 혹시 써본 사람 깃허브 쓰고 있죠. 자기 코드 관리할 때 무조건 써야 돼요. 깃은. 그래서 목표는 내가 어떻게 했더라라는 질문이 들면 3분 만에 답할 수 있게 정리해주면 되고 특히나 이제 깃허브에는 이렇게 리드미를 써가지고 내가 이거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했으며 필요했던 디펜던시는 뭐였으며 그 다음에 내가 그 코드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은 어떤 게 있었으며 뭐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 거 이거 다 저는 평소에 정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거 정리하면 좀 좋고 그리고 자신의 장비 관리를 철저하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 권장하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는 항상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끔 평소에 하드웨어 공부하고 지금 세현 씨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험을 하고 실험이 종료되고 아니면은 실험 중에 좀 쉬고 싶을 때 쉬지 말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배터리 몇 셀 넣었고 마치 후배한테 그걸 다시 알려줄 정도로 정리를 하길 바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센서는 한 5m까지는 안정적으로 뭐 할 수 있더라 와 같은 것들. 그리고 나중에 실험 시즌 돼서 막 벼락치기 하지 말라고 적어놔도 어차피 다 벼락치기 하게 될 거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하드웨어로 평소에 이제 옆에 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공부하고 하드웨어 쓰고 알고리즘 공부하고 하드웨어 쓰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알고리즘 하고 학회 논문 시간 실험 절대 안 돼 진짜.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씩 옮겨놓고 그러니까 문서 작성하고 테스트하고 문서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야 나중에 실험할 때 진짜 단시간에 끝낼 수 있어요. 아무튼 꼭 명심해 두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드론 날리는 거 못 보고 떠나서 아쉬운데 사실 아쉽진 않고 빨리 나오고 아무튼 5, 6년 동안 건투를 빌고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 또 있는 사람 있나?